요즘 그 MZ 세대가 1세대 창업자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주영, 이병철 회장이 조선, 자동차, 전자 등 이제 개별 산업 이제 키워내는 데 집중을 했다면 여러분들 그 김우중 회장 기억나시죠? 김우중 회장은 좀 다른 길을 갔던 것 같습니다. 김우중 회장은 이제 자동차 산업부터 생산부터 이제 호텔 운영에 이르기까지 개발도상국에다가 다양한 업종의 관계사를 투입을 해서 선단식 경영을 펼치면서 어, 국가 종합 개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근데 40년, 30년 전에 김우중 회장이 세계 경영을 펼칠 때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국가 브랜드 이미지라는 것이 굉장히 일천했고 또 기술 수준이라는 것도 아주 열악한 상태라서 조금 이제 이런 감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김우중이 다시 나왔다면 아마 한국은 지금과 다른 성장 경로를 가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세계 시장에서 공장도 많이 지어보고 또 현지가 요구하는 기술도 많이 개발을 해보고 약 한 120여 개국 300여 개 도시에서 시장 개척을 해봤던 그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 국가의 2차 성장 전략이라 할까? 산업 한류를 이제 연구를 해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회에 지금 만연하게 피크 코리아에 대한 비관론이 팽배하고 있는데 우리 AI 시대와 더불어 열어가야 할 팍스 코리아나 시대를 좀 이야기해 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통 산업, 첨단 산업 할 것 없이 어, 우리 국가 주력 산업 대부분이 중국 앞에 이제 줄줄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체적인 산업 위기 앞에서 우리 경제의 밑그림이라 할 수 있는 소위 국가 단위 경쟁 전략과 또 경제 비전이 과연 우리한테 있는지 이런 이제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우리 국민의 삶은 세계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 한국의 현 위치를 먼저 짚어보고 안으로 들어와서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수순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 국가의 내치는 외치의 종속 변수이고 개방 경제의 사회 문제는 글로벌 환경의 종속 변수입니다. 철저하게 글로벌 경쟁 환경 변화라는 맥락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말은 외부 요인에 먼저 대응하지 않고서는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국가 단위 산업 경쟁력이 비교 우위를 잃고 국가 전체의 기회 총량, 즉 기업으로 말하면 일감이고 우리 국민으로 말하면 일자리의 총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으면서 사회 전체가 제로섬 게임에서 네거티브 섬 게임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국내에서만 따로 균형 발전이 가능하고 양극화 해소가 되고 또 내수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은 태생적으로 세계 속에서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고 국가 전략이 곧 세계 전략인 나라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통상 국가이기 때문에 세계 전략의 기본 베이스는 통상 전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물한 내치로 문제를 해결하다 실패한 시대의 고리를 끊으려면 반드시 대외지향적 글로벌 구상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밑그림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 수출만이 살 길이다라는 믿음이 아주 강고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수출 강국 포지셔닝은 양산 제조 수출 중심, 기술 우위 혁신 경쟁 중심, 수출 대기업 중심 이제 전략적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자국의 글로벌 기업을 키워내지 못하고 내수 시장이 한계에 이르렀을 때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는 나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진국 함정에 빠집니다. 반면에 고소득 계열에 진입했으면서도 산업 구조가 후발국과 여전히 경쟁 구도에 놓여 있는 나라는 선진국 함정에 빠집니다. 지금 대한민국, 즉 피크 코리아를 우려하는 대한민국 상황이 바로 이와 같다고 저는 봅니다. 국가 경제 전체가 수출 중심 기존 성장 경로에 덫에 갇혀 있고 또 산업 구조가 중국과 경쟁 구도에 놓여 있어서 선진국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초격차 기술 경쟁을 벌여왔는데 그 결과가
선진국, 후발국 간 기술적 샌드위치 딜레마에 또 봉착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한국 경제가 1%대 저성장에 늪에 빠져든 핵심 동이라는 것이 인구 감소나 경기 침체, 또 규제나 뭐 부채, 환율, 와 같은 내부적 요인에 앞서서 경제 성장기의 성장 모델로 우리가 채택했던 소위 수출 강국, 이제 비교 우위를 잃으면 영향이 훨씬 더 크다. 저는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렇다면 수출 강국을 유지하려고 하는 우리 사회의 관성이 바로 장기 성장률 하락을 추동하는 근본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의 내수 침체도 고금리, 고물가 등 경기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수출 주도 경제 체제의 임계점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수출이 초래한 궁핍화 성장의 결과가 내수 침체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출 강국을 떠받치던 양산 제조, 또 수직 계열화된 기업 구조, 그다음에 베이브부모 인력 풀 등 이런 그 요인들이 시효를 다하면서 역기능이 순기능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GDP 30%대 이상을 기여하던 제조업이 중국 저가 공세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휘청이게 만들고 또 수출 드라이브를 하면 할수록 소수 수출 대기업의 경쟁력을 떠받치기 위한 경제 원가 압박이 밸류체인 하부인 하청업체나 또 그 외주업체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수출이 낙수 효과를 가져오기는커녕 노동시장 이중 구조, 그다음에 양극화, 내수 침체 등 착시형 경제 구조를 심화시키는 빨대 효과가 훨씬 더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수출 역분의 숙련 인력 풀이었던 저를 포함한 베이비 부모도 고령화가 되면서 엄청난 복지 부담을 낳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 양날의 칼입니다. 우리가 잘 활용하면은 새로운 성장의 동력 자산이 되지만 활용할 기회를 찾지 못하면은 추락의 짐이자 국가적 재앙입니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압축 성장으로 국빈국에서 이제 신흥 선진국으로 등장한 한국의 현 위치는 국제사회 선진국 30%와 개발도상국, 후발국 70%대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지경학적 경제국가입니다. 이 위치에서 한국의 산업 역량, 기술 경쟁력 모두가 경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 위치에서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피크 아웃의 경로인 피크 코리아의 길과 또 신성장 경로인 팍스 코리아나의 길이 있습니다. 경계 위치에서 기존 성장 경로, 즉 수출 강국을 고집하면 선후발국 사이에서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우리 샌드위치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경계 위치를 기회로 활용하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즉 선후발국 모두와 경쟁을 하면은 샌드위치 위치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경계 위치를 발판으로 삼는다면 선진국과 후발국을 기술적으로 연결하는 브리징 허브가 될 수 있는 기회도 우리에게 놓여 있는 겁니다. 경기 위치에서 한국 산업 역량에 대한 평가 잣대는 선진국과 후발국이 서로 다릅니다. 후발국은 전통 산업부터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업종과 기술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높게 사고 선진국은 신기술과 첨단 기술의 경제적 상용화, 즉 제조 기술과 시장 개척 역량을 높게 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진 보유 기술은 후발국에서 사업화시키지 못하고 신기술은 선진국과 불리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치는 선진국과 개도국 양쪽 모두가 필요로 하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지금 한국은 그 유리함을 살리지 못하고 양쪽 다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산업에서는 후발국과 초격차 경쟁을 벌이고 미래 산업에서는 퍼스트 무버 전략을 취한다면서 다시 선진국과 추격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규모의 경제에 앞서가는 중국과 초격차 경쟁을 벌이고 업력이 좌우하는 원천 기술은 선진국과 퍼스트 무버 경쟁을 벌이는 것이 과연 이게 합리적인 행보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기존 산업에서는 중국 등 후발국에 우리가 추격을 받고 있고 또 AI 등 첨단 산업에서는 선진국보다 혁신 능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양쪽 모두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우리나라는 초저성장이 노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경쟁 우위 혁신이 우리 기업의 일감과 국민 일자리의 국제사회 베이스 캠프 자체를 샌드위치 처지로 몰고 가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경쟁 우위 혁신이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으로 승부를 하겠습니까? 우리 기업에는 이런 금언이 있습니다. 3류는 제품을 만들고 2류는 기술을 개발하고 1류는 그 제품과 기술을 잘 운용, 즉 활용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제품과 기술은 업의 수단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는 업의 본질이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이 제조업으로 성장한 후에는 예외 없이 제조업의 본질인 서비스 경제로 옮겨가는 배경이 여기 있습니다. 중국 대비는 규모의 경제열이, 선진국 대비는 업력 차이에서 오는 불리함을 극복하고 우리나라가 기술 선도 국가가 되려면 단위 기술 개발 경쟁에서 벗어나 우리의 강점인 상용화 역량을 100% 살려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즉, 이 기술을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 또 이 문제 해결에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에 방점을 둔 기술 운용 혁신으로 혁신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미래 신기술도 더 많은 사업 현장, 곧 운용 혁신으로 만들어진 더 다양한 기술 상용화의 장이 있을 때 그 발전 속도가 배가 됩니다. 임대칭성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기업이나 국가가 상대적인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시장이나 외교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수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비대칭성이야말로 상대방에겐 없는 나만의 한방에서 나오는 진정한 초격차이자 이류 기업의 1등 경쟁을 뛰어넘는 진정한 진짜 인류가 되는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국은 그렇다면 어디서 비대칭성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잘 살아보세라는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그 생존 비전 아래 극빈국에서 벗어나고 그 길과 초격차라는 경쟁 비전을 내세우면서 개도국으로 고도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기업을 소수지만 키워내면서 중진국 함정도 피해서 고소득 국가로 발전해 왔습니다. 생존 비전과 경쟁 비전이 국가 성장기의 경제 비전이라면 경제가 성숙 단계에 접어든 지금은 차별화된 역할 비전을 찾을 때 새로운 성장의 길도 열린다고 봅니다. 개도국 중진국이 경쟁 우위 혁신으로 추격자의 길을 갔다면 이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한국은 어떤 역할로 세계를 선진할 것이냐, 곧 신흥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어떤 역할로 공헌 기여할 것이냐, 이 역할 비전이 지금 나와야 될 때라고 봅니다. 이게 포스트 수출 강국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향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빠른 추격으로 경기의 위치에 도달한 한국은 경공업부터 우리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세계 산업 포트폴리오상 약 80%의 업종, 그리고 기술력은 상위 20%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국제사회가 경제 발전 단계별로 필요로 하는 저위, 중위, 고위 기술 포트폴리오 모두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세계 무역 질서 변화와 공급망 재편 흐름, 또 중국의 저가 공세에 직면해서 상품 수출 강국으로서의 한국 입지는 축소될 수밖에 없지만 다양한 산업 포트폴리오와 숙련된 현장 기술을 가진 제조 강국으로서의 한국 입지는 오히려 더욱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즉 단품 수출을 넘어서 제조 산업과 현장 기술 노하우를 수출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시장 기회가 크게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계 국가로 기술 우상이 선후발국 이제 이 경계에 위치한 사이에 위치한 우리에게는 추격자라는 그 추격자의 R&D의 의미와 미래 기술 습득 경로에 대한 통찰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추격자라 하면은 평가절하할 수 있겠지만 패스트 팔로우로는 단순히 카피캣이 아니라 가성비와 품질 경쟁을 펼치면서 기술의 범용화를 이끌면서 기술을 숙성시키고 상용화를 완성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국의 저가 공세로 우리가 굉장히 코너에 위축되고는 있지만 우리가 패스트 팔로우 전략으로 축적해왔던 소위 양산 제조 공정 기술, 시공 기술, 조각 기술, 건조, 봉제와 같은 이 산업 현장 기술들은 모두 세계 최고의 효율의 제조 기술과 생산성 노하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선후발국 모두가 필요한 기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첨단 기술,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당연히 선진국의 역할이지만 숙성되고 완성된 기술을 국제사회에 더 많은 국가가 이용을 해서 경제 발전을 앞당기게 지원하는 것도 선도국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추격에 성공한 국가는, 즉 한국 같은 나라는 선도 숙성되고 완성된 기술을 국제사회에
맞춤형 적정 기술로 공유 전수할 책임도 함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기술 브릿징 역할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국가 아이젠다 개발 사업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개발 아이젠다 사업이라는 것은 단순 상품 교육을 넘어서 상대국과의 화학적 경제 통합을 지향합니다. 우리가 대중문화 한류가 퍼스트 코리안 웨이브였다면 세컨드 웨이브는 상대국과 경제 공동체를 지향하는 산업 한류가 될 것이라 저는 봅니다. 우리가 국제사회를 보면 세계의 어떤 나라도 아무도 자국이 상품 시장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과 고용 의혹으로 이제 표출이 되고는 있지만 국제 질서 및 통상 환경이란 변화의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상품 시장화에 대한 반작용,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균형 발전의 시대적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상대 국가의 교역 관계에 있어서 자동차를 팔면 우리가 을이지만 그 나라의 자동차 산업을 육성해주면 우리가 갑이 됩니다. 즉 개별 기업의 단품 수출은 시장에 포화되고 경쟁이 가열되면서 성장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보유한 업종과 기술 포트폴리오를 융합해서 상대국의 국가 아이젠다를 해결하는 맞춤형 개발 사업을 펼친다면 우리 성장 기회는 널려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인도는 조선업 육성이 이제 국가 산업 정책의 1순위인데 엔지니어 80%가 함량 미달이라서 심한 기술 인력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 은퇴 기술자를 데려와서 조선 산업을 육성시켜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조선뿐만이 아니라 철강, 전통 산업의 생산성 제고, 또 러스트벨트 도시 재생 사업 등을 한국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탈석유 시대를 준비하는 중동의 신도시 사업, 또 베트남 정부의 수건 사업인 로컬 부품업체를 글로벌 공급망에 어떻게 편입시킬 것이냐, 또 저개발국의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제조업 클러스터 조성 등 국가별 아이젠다는 아주 다양합니다. 이들 모두는 개인 기업으로는 할 수가 없고 다양한 업종과 현장 기술의 융복합 솔루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품 시장은 레드오션이지만 개발 아이젠다 시장은 우리의 기획 역량에 따라 무한대로 확장이 됩니다. 그럼 이제 혹자는 개발 아이젠다 시장이 상품 수출 시장만큼 돈이 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한다면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시장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이 한 약 700조, 800조 원 되는데 그중에 한 30%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주력을 하고 있는 메모리 시장이 메모리가 집중되고 있는 약 200조 원 시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PwC는 2030년까지 세계 신도시 시장이 약 8천조 원에서 9천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도 제2의 코리안 건설을 동부에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데 향후 10년간 약 750조 원대의 사업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개발 아이젠다 맞춤형 사업은 대기업과 고위 기술을 가진 소수 엘리트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중소기업 그리고 우리 은퇴 기술자, 청년까지도 함께 참여해서 일감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즉 우리 서민층이 가지고 있는 저위, 중위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고 적정 기술로 쓰지 못하고 방치한 게 결국은 민생위기라고 저는 봅니다. 저개발국일수록 저위 기술 수요가 더 큽니다. 이처럼 개발 아이젠다 사업은 우리 국민이 보유한 기술의 용처를 찾아주는 일자리 사업이기도 합니다. 한 나라의 경제 규모는 여러분 뭐 공감하시겠지만 인구 수보다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업과 산업이 얼마나 넓은 시장으로 나아가느냐, 즉 경제 영토 사이즈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내 기업을 보면은 지방에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수도권에는 본사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벌어지는 지방과 수도권의 산업 분화를 우리가 글로벌로 확장을 시켜버리면은 해외는 사업 현장이 되고 한국은, 즉 국내는 본사 국가로서 글로벌 산업 수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꼭 국내 중심 산업 생태계를 글로벌로 확장시켜서 국내 허브, 해외 스포크 체계를 허브 앤 스포크 체계를 구축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 국내는 주력 산업별 국제 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로 고전하고 있는 제조업을 국내에만 붙잡아 두려고 하지 말고 생태계를 글로벌로 확장시키면은 K 제조업의 세계 패권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 아이젠다 사업을 통해서 제2, 제3의 베트남을
전 세계 한 30여 개 정도 조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자원 부재의 인구 고령화를 겪고 있는 한국은 상대국의 젊은 인구와 풍부한 자원,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자본과 기술을 결합을 해서 화학적 경제 통합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공동체 기반의 다자연대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팍스 코리아나 시대를 여는 길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는 길도 저는 궁극적으로 볼 때 세계 속의 한국 경제 공동체 건설을 통해서 경제 문화의 포용적 코리안 제국화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산업한류혁명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입니다. 우리나라가 국제개발협력 플랫폼 국가로 포지셔닝하게 되면 내수 경제는 국제사회 돈과 자본이 모이는, 즉 글로벌 직접 효과를 내는 세계의 산업 수도 역할을 하는 국제허브형 경제 체제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뉴욕, 런던에 이르기까지 세계 모든 제국은 국제사회 돈과 인재가 모여들어서 돌아가는 경제 체제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 국민은 국제사회 사업장에 현장 일감을 지원하는 본사 일감 중심의 멘토 코치가 돼서 일자리 베이스 캠프가 지식 기반 서비스 일자리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산업 한류는 국가 단위 기업가 정신이 요구됩니다. 국가 단위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산업 한류 맥락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AI 선도 전략도 한국은 어느 분야에서 AI 시대를 선진할 것이냐에 대한 해답을 찾는 길이라고 봅니다. 상용화, 시장화, 산업화, R&D 역량의 비교 우위를 가진 우리나라는 AI 기술 자체를 경쟁하기보다는 AI 기술이 접목된 미래 사회를 먼저 만들어서 국제사회의 롤 모델이 된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가 이미 잘하고 있는 본업의 강점에다가 주력산업 본업 제조업의 강점에다가 AI를 적용해서 얼마나 실용적인 솔루션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이냐, 즉 AI 응용 산업화 게임으로 승부한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글로벌 비교 우위가 있는 미래 첨단 스마트 기술의 총합체인 신도시 플랫폼 분야나 이제 나중에 우리 부장관님께서 발표를 하신 부분 중에 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산업한류는 반드시 이 산업과 교육이 같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에듀테크 플랫폼 분야, 그리고 K제조업의 세계 패권 시대를 열어갈 산업 현장 기술 도메인 분야에서 특화된 KAI 모델 출연이 기대가 됩니다. 저는 그 KAI가 산업한류 혁명의 강력한 추동 엔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